성격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뭔가? 대인관계 환경이 병리적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개인이 관계하는 중요한 인물은 일단 발달 단계에서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 가족관계, 학교에 들어가면은 친구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또 사춘기 이후에 친밀한 관계를 나눈 애인관계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애인관계가 주는 독특한 친밀성이 있어서 그 관계에서 적절한 조언과 좌절을 겪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반복되는 좌절일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이 전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들로 구성된다. 이제 개인들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데 사회 문화적 가치는 좀 생각을 좀 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 문화적 가치가 중요해요. 그 문화적 가치가 위계적 문화라든가 뭐 특권 중심의 무슨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던가 편안한, 평등한 그런 전인적 관계를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는 게 자기 책에 병리적이 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사람이 그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이야. 설리발이. 뭐야 저 배경도 별 볼일 없는 녀석이 웬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어? 이런 경험을 한 거지. 하찮은 아일랜드 아이리식의 이 녀석이 와서 무슨 정통 프로이디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헛소리 하고 있잖아. 학회에서 조롱당하고. 당시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좀 저항적 태도를 많이 보였어. 자, 분열성 증상들은 여기서 말하는 분열성 증상은 일단 정신분열증까지 포함해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과거와 현재 타인들과 맺는 실제 관계가 정신분열증의 근원이다. 특히 가족관계와 부모의 성격,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야, 이건 뭐 특히 대상관계론 쪽으로 가면은 특히 또 정신증 치료 심각한 장애 보면 항상 그 문제 증상을 갖고 있는 것에 최초 대상에 너무나 리얼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예요. 엄마가 소위 경직된 자기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 애한테 엄마가 허용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불안 반응을 하면 아기는 자지러져가지고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알아서 적응을 하게 돼 있어. 그게 엄마의 불안에 전염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 경직된 자기체계, 경직된 정신구조, 주로 분열과 디나이얼이 심할 경우에 해당되거든. 그리고 에고 스트렝스가 약해가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불안해지는 엄마. 그러니까 세상이 민감하면서도 세상을 좁게 보는 엄마를 상상을 해봐. 그러면 뭐 아기는 그 엄마에 100%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가 소위 자연스러운 내가 발달할 수 있는, 좋은 나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불안에 적응하는 그런 병리적 자기체계에 적응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되게 냉정하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곳에 아주 병리적인 인물이 있다. 주로 이제 최초 엄마와 또 가족, 여러 가지 환경.
그렇게 봐요. 가족 환경 자체가 안전스럽지 않아서 아이가 거기에 병리적으로 적응했는데, 보세요. 유아기에 병리적으로 적응했는데 이 병리적으로 적응한 자기 셀프 시스템을 가지고 그럭저럭 버티다가 한 번은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또 당황하게 돼 있어. 오케이? 이 시스템으로 거기 들어가고 보니까 애들한테 조롱당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한번 곤욕을 치르고 조종을 겪어. 7단계 중에 조정 겪는 관계가 있어, 그 안에. 그 다음에는 학교로 보호막을 넘어서 이제 사회에 나갈 때지. 그 이제 대학만 해도 부드러운데 대학 때 이미 그걸 겪는 사람들, 그 이제 사회 나갈 때 겪고, 또 결혼하면서 겪고. 결혼하기 전에 이성관계를 적절히 사귀어놓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럴 능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요 기존 한두 서너 살 때 적응한 자기 체계 시스템이 다음 단계 가서 부적응 시스템이 돼서 곤욕을 치르고, 다음 단계 가서 부적응 시스템에서 곤욕을 치르고, 이러면서 개선이 되는 거야. 곤욕을 치를 때 아예 추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더 부정적으로 아예 그냥 외부 세계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이제 사춘기 때 이게 발병이 돼요. 정신분열증. 예. 이거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두렵다 하면서 갑자기 다 마비가 되는 거지. 그 정신분열증이야. 도저히 적응 못하겠다. 이제 이거 가지고 초기 적응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돼. 그것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준 속 좁고 민감하고 하여튼 불안하고 경직된 성격 구조를 지닌 엄마 또는 가족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모의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만성적 환경이에요. 성격은 한두 번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만성적인 어떤 엄마의 상태에 적응해야 되는 만성적 환경이야. 성격. 기존의 성격 조직으로 버틸 수 없는 파격적 경험을 겪었을 때 이때 그 발병이 돼. 연애하거나 아이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 논문을 쓰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떤 큰 발표를 한다거나 큰 무대에서 또 결혼을 하거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체계로는 이게 그때 발병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내적 성찰을 해서 당신한테 이 얘기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이런 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부정적 관계 때문에 형성된 거니까 긍정적 관계로 변화시켜줘야지. 성찰로는 이게 효과가 매우 그야말로 미약하다는 거야. 개인은 또는 개인의 정신성 또는 개인의 성격은 생활 환경인 복잡한 대인관계들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생활을 그래도 뭐 직업적으로 그럭저럭 영위해오는 분들은 사실은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자극들이 대단히 아주 다양하거든. 내가 만난 그 자아심리학자 그분들은 일단 직장생활을 이렇게 규모 있는 직장생활을 3년 이상을 버텨냈으면 그 사람의 자아체계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복잡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미 그냥 익숙하게 적응을 하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그게 잘 안 돼. 이 7단계를 잘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설리반에 의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에 고착한 아주 좁은 그 불안에 민감한 자기 체계, 방어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거기에 부딪히면 그냥 민감해지고 막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관계들이 사실 복잡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많은 걸 소화해내는 거야. 타인에 대한 그
지식,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죠. 이것은 모두 상호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 상호관계를 하지 못하면은 이런 시기부터 어떤 자기 부모와 또는 그 중요한 대상과 좋은 상호관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게 책을 통한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수많은 자극이. 그래서 그때 필요한 관계가 있는 거야. 5살은 5살, 10살은 10살, 15살, 15살. 매년 그 시기에 필요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관계 하는 동안 전부 사람하고 이제 괴리된 채 그냥 혼자 동떨어서 책만 보거나 가령. 또는 부모가 과잉 보호해가지고 바깥 대상한테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집안에 확 통제시키거나 자기하게만 관계하고 하는데 그 자기하게만 관계하게끔 하는 그 부모 자체가 이미 병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부모란 말이야. 그럼 바깥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한테 그래도 중요한 뭐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뭐 이럴 때 몰라서 그런 부분도 대단히 많을 수 있어. 나한테 뭐 부정적인 나를 포커스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성격은 어떤 실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경험과 관계 유형이며 대인관계 맥락에서만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성격이란 건 어떤 한 고정 불변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대인관계 상태에 따라서 되게 어떤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곧 그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여기서 뭐 한다는 건 뭐 항상 상호관계, 콘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맥락에 둬요. 혼자서 집에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이런 사람도 항상 그 사람이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콘텍스트. 오케이? 이 양반이 저거 하는 거는 세상과의 관계를 저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뭔가 거기서 가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거야. 좁은 방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다 그게 배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우주와의 관계, 인류와의 관계를 다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의 암과 행위는 항상 대인관계 영역에서 대인관계 맥락을 깔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원적인 욕구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뭐 여러 가지 타인들과 정서적인 접촉을 원하는 욕구, 관계 욕구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즐겁게 활용하는 욕구도 있고 놀이 욕구도 있고 자기 표현 욕구도 있고 그리고 만족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다. 이 다양한 욕구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자기 체계는 안전 욕구에 과도하게 쏠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같이 있으면 재미없어. 안전 욕구에 과도하게 쏠리면 다양한 인간성의 발달이 더뎌지잖아. 이게 오랜 관계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발달돼 있어야 돼요. 인격 요소가. 그래서 수시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디 가서 결혼식 축사할 때 사실 이게 뭐 인격이 덜 발달된 두 대상이 꽉 막힌 두 대상이 만나면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잘 살아야 돼. 이게 좋은 축사가 아닌 거야. 이 꽉 막힌 거를 사실 양쪽 가문이 다 이제 책이 다 배경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축사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단 하루, 단 1년을 살더라도 서로의 막힌 부분을 이렇게 발달시켜주고 이런 이상한 축사가 다 있어. 유아의 최초 욕구. 살아있는 것과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 다정함에 대한 욕구.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좋은 나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자신이 자기 체계가 너무 경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분들 중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을 잘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육아책을 사가지고 그 육아책대로 열심히 키운 사람도 있어. 잘 키워졌을까? 그 육아책은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외국책이야. 첨단 책이라고. 이거 열심히 읽고 그거대로 가요. 잘 키웠을까? 죄책감만 쌓였을 것 같아요. 왜 죄책감이 쌓여? 책에 나온 정답지 같은 어떤 그거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니 열심히 했다니까? 몇 시에 전 먹이고 몇 시에 밥 먹이고 그대로 했다니까? 잘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좋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읽은 그대로야. 살아있는 것과 다정한 무엇을 나누고 싶은 욕구, 이게 안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것만 다 해준 것이지. 이게 안 된 거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그 아기가 커서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항상 여기 얘기할 때 이걸 염두에 두세요.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그 엄마가 아기하고 생생한 접촉을 해줄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만 제때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잖아. 의무적으로. 그치? 필요하다는 거 다 해주고 해줄 수는 있잖아. 불안한 엄마도. 그렇지만 생생하고 다정한 그건 직접 못 해주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인간관계가 대단히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좀 곤란해지지. 그게 저런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때 뭐 연애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막 지내 그러잖아. 그것도 잘 안 돼.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의 실패는 외로움을 낳는다. 왠지 자꾸 이런 얘기 들을 때 꼭 설리반 자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그 코아성 공허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게 자기의 결핍이 되면 외로움, 공허감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아는 그 대인관계에서 비로소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대인관계에서 발견하죠. 그 양육자하고 관계하기 전에 유아는 어떤 심리적 실제도 갖지 않는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최초 시기에서 좌절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과 나의 차이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엄마의 욕구가 내 욕구야. 첫 1년 반 동안은.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좌절이 일어나면서 구강기 후기부터 시작될 수 있지. 구강기 후기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저때 이후부터 이 엄마의 그 욕구 시스템과 내 욕구 시스템이 또는 엄마가 내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자각을 하게 되는데 불안이 심할 경우에는 그냥 엄마한테 맞추게 돼. 그러면 그 진정한 나에 대한 발달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지.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들이 내 정신 분석을 해서 보통의 내가 철학을 하거나 다른 상식적 삶을 살면 이런 경험은 안 될 텐데 내가 그 정신 분석을 해서 반복해서 느끼는 건 학벌도 대단히 좋고 되게 가문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도 되게 좋은 사람들 중에 정말 딱 유아기 상태에 고착된 정신성을 갖고 있는 중장년들이 적지 않아. 노년까지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그분의 초기 엄마한테 의존된 자기 책에 갇혀 있는 거야. 나의 삶을 못 사는 거지. 이게 배우자 선택할 때 정신이 어느 정도 이 자기 체계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 이게 보는 게 제일 풍성한 걸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질문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걸 어떻게 피 차이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근데 대개는 사실 그렇잖아요. 대개는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진 않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처음 정신 분석을 받을 때 그 분석가가 나한테 몇 번 강조해 준 말이야.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두 사람의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종합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요즘은 문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특히 매스컴 이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 강한 힘을 지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요. 정보량도 엄청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게 이 정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쪽이냐 아니냐인데 요즘을 보면 좀 해로운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억압적이라서 오히려 지금 풍성해서 고를 수나 있지. 옛날에는 풍성해서 옛날에는 양반 쌍돈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더 심하게 큰 카테고리로 딱 정해져 있었지. 센 것 같네. 진짜 뭐 그것에 의해서 존재 차등이 딱 되면 뭐 어떤 유식함도 다 무시가 될 수 있어요. 네, 남자리 여자리 따지고 들고.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노상 경험했듯이 한 살만 많아도 평생 때려도 돼.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 때리고 훈계하고 양육자의 무반응, 비일관성, 침범 이런 특성이 유아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무관하게 그냥 유아한테 들어간다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막 기분 좋을 땐 잘해주다가 또 어떨 때 막 또 방치하다가 또 그냥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막 일관되지 않게 막 잘해줬다가 막 야단쳤다가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아기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시스템에 반응을 하는 것도 있어. 가령 아기 정도는 아니고 아동이지. 그걸 이중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봤어요? 이중 메시지.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중 메시지. 엄마가 아이한테 이중 메시지. 나가서 놀다가 그게 공부는 했어. 그러니까 아기가 수용을 못하는 거지. 뭐냐면 엄마한테 맞추고 싶은데 맞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더 곤혹스러운 거야 이게. 또 어떻게 했을까? 친구랑 싸우면 때리면 안 되지 해놓고는 맞고 들어오면 왜 맞고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것도 해당이 돼요. 맞아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 맞아요. 예. 그게 애가 맞추고 적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예. 그게 이중 메시지예요. 저 아는 친구는 엄마가 아빠를 너무 미워한 거야, 시댁 자체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공경해야지,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돼 하는데 애가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되게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적응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센가 그렇게 있고 뭐. 이중 메시지는 엄마가 아이가 그걸 맞추기 힘들어서 힘들어져. 그 양육자의 실제 특성 중에 비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9세 이하 남자인데 이 엄마가 그 비일관성적인 부분의 양육적 태도, 강경한 것 같지만 되게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이가 지각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의 말이 무슨 내용을 알아들으면서 말을 안 들어서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한 2년이 지나고 보면 이 엄마의 비일관성의 태도가 달라진 거는 별로 없지만 아이의 기질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뭔가가 그 엄마를 이겨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좋은 의미에서 이기는 거죠. 네. 네, 좋은 의미에서 그것도 이 사람은 엄마 아이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감지해서 반응하고 또 엄마의 욕구를 감지해서 반응하고 이게 상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부분이 살아있을 경우에 요 부분이 살아있을 경우에 엄마에 적응하기보다 이쪽으로 갔을 때 엄마가 절대 그거를 불안해하면서 허용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게 이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엄마가 사실은 허용을 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 적어도 한 사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엄마 안 해도 그 경우에는 뭐 딱히 그것에 허용을 뭐 이렇게 허용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게 힘들게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때 건강한 상담을 엄마가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엄마는 아이들을 상담을 맡길 정도면은 뭔가 그래도 완전히 전적인 자기 통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엄마는 아닐 수 있어요. 아이가 자기한테 분리되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는 엄마는 상담 이런 데 데릴 거죠.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그 어떤 아이한테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타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불안을 자신의 불안으로 느낀다. 나도 사춘기하고 대학교 초기에 갑자기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불안이 올라왔어서 덕분에 뭐 술도 맛있게 먹고 또 약간 진정돼. 그것 때문에 또 뭐 여기저기 종교나 이런 데 관심도 갖고 찾아다니면서 또 새로운 인물도 좀 보고 유명하다는 분도 만나고 그랬지. 대학교 다닐 때 서클 다니면서 그 불안이 반드시 하여튼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그런 종류의 불안보다 훨씬 센 불안이거든. 엄청 센 불안이야.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엄청 센 불안인 경우에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초기 엄마 관계에서 엄마로부터 왔다는 거지. 클라인은 그게 죽음욕동이 타고난 죽음욕동을 엄마가 적절히 담아줘서 해소해주지 못해갖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엄마한테서 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안에 타고난 죽음욕동을 엄마가 이렇게 적절히 소화하게끔 정화시켜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야 이렇게. 자기 체계는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신기능 체계예요. 저게 자기 체계가 공고화가 되면은 정신의 발달의 에너지 작용이 덜 가게 되고 불안에 계속 민감해지는 경험을 해야지 알지.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지식으로는. 근데 가까운 대상한테서 진짜 그것과 연관된 깊은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때 들어오거든. 나도 그 원초 불안에 대해서 내가 이 정신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이 집단에서 그런 대상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 했을 거야. 근데 진짜 불안이 심한 사람이 있다. 진짜 불안이. 이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야. 저는 좀 잘 공감이 안 되지.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된다는 건 불안한 엄마 경험은 별로 못 해보셨구만. 해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불안할 때마다 이 행복이님하고 관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님이 불안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거야. 저희 남편이 불안해서 비행기 못 타고 남이 운전하는 거 안 타고 배도 안 타. 내가 수영할 수 있는 거리에 불안해지. 저는 불안을 달고 사는데 그냥 늘상 제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늘 불안이 늘 기저에 있는 걸 느껴요. 계속 불안. 계속 느껴요. 비행기 근데 못 그냥 타진 일상생활을 하는 느낌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느낌이 그냥
그냥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비행기 못하진 않지. 그러진 그렇지. 않는데 산자는. 네. 인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체계들을 많이 하고 좋은 대상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 뭐 방법들을 나만의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일상에 늘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냥 그래서 난 그냥 이것과 그냥 같이 가는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까 늘 그냥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얘기를 잘해줬네. 정말 얘기를 잘했어. 그 불안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걸 그 불안이 있는 한 내가 사실은 뭔가를 추구할 수 있게 돼. 너무 압도되면은 뭘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정도 불안은 오히려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추구하게끔 하는 에너지가 돼요. 심리치료 분야에 특히 내가 보기엔 그거 활용하면 한 20년 후에는 지금 대가가 될 수 있어. 설리반보다 더 대가 될 수 있어. 나도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 아마 종심에서 공부 안 했을 거야. 그냥 철학 그만두고 싶을 때 유흥업이나 좀 했을 거야. 불안의 기운이 좀 있어야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개인이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는 타인들이 그를 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타인들의 반영된 평가를 통해서 자기 체계도 형성이 돼요. 자기 체계는 일종의 방어체계라고 그랬죠. 불안을 해소해주는. 만족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들의 시선에 적응과 안전을 추구하게 돼 있다. 무의식은 내가 아는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자. 나도 모르는 망각된 시기에 내가 관계한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될 때 중요한 부분이 내가 고통의 감당 능력이 적은 유아기 때 불안과 연관해서 나한테 관계된 그 부분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적응적 자기 체계를 만들게 하고서 또는 심지어 해리된 인격 요소까지도 하고서 그런 나의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를 통해서. 이 불안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경험한 얘기 해주는 거야. 경험한 얘기인데 세상에는 어떤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하는 요 설리반에 근거된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상태에서 부정적 상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어떤 내 삶의 가치를 지닐지에 대해서는 고정된 게 없어요. 고정된 게 없이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이게 일종의 이런 거야. 좌절과 연관된 상처도 그렇고 또 이 불안과 연관된 인격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 실체적인 부정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떤 콘텍스트 맥락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 정신분석이라는 콘텍스트에 있다는 거 얘기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훈장이 돼. 내가 이 고통을 겪어봤어? 고통을 알아? 난 철학을 할 때 내 과거에 하여튼 그 대학 초기에 그 불안했던 그게 많이 또 배경이 돼서 독특한 캐릭터 있는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었는데 정신분석 쪽으로 가니까 이게 훈장이야. 이게 무게고 어떤 데서는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좀 은폐해야 되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훈장이 돼서 어디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디 나가서 내가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여튼 불안이든 고통이든 정신분석에는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부정적 체험 이게 다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무게 있는 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안이 외부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리된 불안, 엄마의 해리된 불안이 아이한테 옮을 수 있나요, 그게? 설리반은 당연히 옮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맥락에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의 해리된 부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을 못 느끼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순간적으로 얘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갑자기 툭 떨어지고 목이 뚝 부러지는 뭐 이런 이미지들이 확 떠오르는데 순식간에 제가 그걸 지워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저는 인지고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걸 불안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이한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제 궁금해서 내 안에 어떨 때 엉뚱한 불안 환상이 뜨는데 내 안에서 이걸 자동적으로 쓱쓱쓱 지워내는 또 정신장이 작동한다. 네. 자기의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네. 불안을 해소하는 불안 해소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데 그냥 해리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그 징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해리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신 건지. 이게 해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구체적인 언행을 했어야 돼요. 했는데 하고 나서 기억이 지워지는 거거든. 해리 구체적으로 막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모르는 무엇을 이렇게 냈을까? 이럴 때 해리를 쓴다고. 애를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애가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 저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가 울면은 찾으러 가는데 이제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해당이 되네. 네. 아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었다. 이게 아이를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행동을 하게 됐다. 그거는 어린 시절에 가령 엄마를 잃어버렸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이 소화되지 않아서 나 아닌 나 해리된 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유사한 상황에 행동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엄마의 불안이 반영된 행동적 결과죠. 그랬을 때 엄마의 불안이 아이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지금 그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은 적지 않거든. 네. 실제로 아이를 몇 시간이나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나 또는 며칠 정도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나 그렇게 된다면 불안이 전달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 정도로 안 가고 중간에서 탁 연결이 됐으면 그거는 해리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좋은 부분이 그거를 방지시키거나 그렇다고 봐야죠. 보통 애를 키우면 얘를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놔두면 당연히 잃어버릴까봐 부모들은 불안해서 애를 계속 지켜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는 딴 데 가고. 오케이. 많은 분들이 설리반에 대해서 그렇게 별 거부감이 없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